네, 제145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서 정작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좌파 폭정이라는 독설과 자기 입맛대로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오만만 가득 찼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외면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변명처럼 입법을 서두르고 예산을 챙겨서 민생 현장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회 정상화에는 요지부동이면서 입법을 서두르고 예산을 챙기겠다는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겉다르고 속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당장 국회로 자유한국당은 돌아와야 합니다. 국회 정상화 없이 민생 정상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절망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겠다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하소연을 듣고 고성 산불 대책이 포함된 추경 처리를 하겠다 이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국회 정상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진심이라면 미세먼지 법안 후속 대책을 위한 추경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나라 경제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경기 대응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민생을 위한 국회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추경 처리를 위해 조건 없이 국회를 소집하고 제출된 지 한 달이 넘는 추경 예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생 입법 논의를 서두를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만 국회로 돌아온다면 국회는 정상화되고 민생도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직 민생을 위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촉구합니다. 5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특별담화를 통해 문민정부가 5.18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1995년에는 5.18 특별법을 제정해 전두환, 노태우 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계승자를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3인방의 징계를 유야무야 하고 있고 국회 윤리위에서의 징계 절차마저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처리를 막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군부독재와 문민정부 중 자신의 뿌리를 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거듭 묻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영삼 대통령의 후예입니까? 전두환의 후예입니까? 자유한국당이 문민정부를 계승한다면 5.18 관련 처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의 처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역사 왜곡을 감싸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더 이상 민의 전당에서 역사 왜곡이 횡행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둘째,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조사위원 자격 요건 완화에도 이미 협조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사를 추천해서 더 늦기 전에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5.18 망언 3인방 징계를 위해 전형적인 자세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당내 징계 절차도 즉시 재가동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 진행되는 것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폄훼하는 사람은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월이 가기 전에 광주 시민과 유가족에게 국회는 답해야 합니다. 국회가 열리는 대로 5.18 관련 법안 처리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월 안에 세 가지 사안 중에 합의 가능한 것부터라도 순차적으로 처리되도록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조정식 정책위 의장의 모두 발언 읽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막말 퍼레이드가 도를 넘어 점입 가경입니다.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구구 선동 정치의 심취에 막말을 쏟아내는 황교안 대표의 정치 수준이 참으로 민망하고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전방 군부대를 방문해 군사합의 무효화를 주장하는가 하면 군은 정부와 입장이 달라야 한다는 지극히 무책임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총리와 법무장관까지 지냈다는 분이 한 말이 맞는지 귀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헌법 질서에 도전하는 망언 중에 망언입니다. 공안검사 출신이자 권한대행까지 지낸 분이 이 같은 발언의 엄중함을 모를 리 없습니다.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이 지옥에 살고 있다는 막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를 보이콧시키고 장기 가출하여 민생 외면 대장정을 벌인 주범이 바로 자유한국당이고 황교안 대표입니다. 무슨 정치로 민생 지역 운운한다는 말입니까? 입법 실적 제로의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마저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추경과 민생 입법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추경이 제출된 지 벌써 32일이나 흘렀습니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전을 위해 제발 일 좀 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합니다. 국가 채무 비율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연일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나라가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소위 재정 건전화를 핑계 삼아 경제활력 제거와 포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손발을 묶기 위해 국가 채무 비율을 40% 이내로 무리하게 제한하는 입법까지 자유한국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혹세 무민이며 국가 재정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적정한 국가 채무 비율이 40%라는 주장부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적정한 정부 지출과 국가 채무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 준칙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전무합니다. 일각에서 예로 들고 있는 유럽연합 EU의 국가 채무 비율 60% 역시 1992년 당시 가입 대상 회원국들의 평균 국가 채무 비율 64.4%에 근접한 수치를 제시한 임의적 준칙일 뿐입니다. 이 때문에 22개 EU 회원국 가운데 60% 채무 준칙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는 7개 국가에 불과하며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독일은 71.6%, 프랑스는 122%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둘째, 단기적 경기 대응과 함께 경제구조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보다 책임있는 재정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최근 대외 경기 압박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IMF와 OECD 등 국제적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 재정 운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 경기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도 재정의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확장적 재정 운용은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구조 개편 같은 중장기 과제 추진에 따른 위험 요소를 최소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우리 경제는 확장적 재정을 운영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8.2%로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건실한 수준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의 총 자산이 GDP 대비 무려 201.4%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즉 정부의 순자산이 GDP 대비 163.2%에 달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여력이 충분한 셈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인 방향으로 재정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 해도 오는 2020년 기준 40% 남짓한 국가 채무 비율을 나타나게 됩니다.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이 처리되는 대로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집행 상황과 하반기 재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관석 수석 부의장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청해부대 입항 행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의 영절식이 어제 진행되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 장병의 기회 또한 기원합니다. 당정은 소중한 장병의 생명이 다시는 희생된 일이 없도록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한 복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가족과 부상 장병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재방 사항도 챙기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올해는 청해부대가 평화유지 활동을 개시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청해부대는 지난 10년 동안 해적 대치와 민간 선박 보호 등을 통해 아덴만 지역의 평화유지와 국위 선양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 최종근 하사처럼 묵묵히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수많은 장병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익을 위해 밤낮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이 반드시 보답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이용 장애,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게임 중독의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치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WHO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세계 4위 수준인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 의견도 현재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질병 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문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반대 입장인 듯합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건복지부 주도의 민간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주무부처 간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도 보입니다. 이렇게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게임 중독은 우리 사회에서 언제가 터질 화상 같은 이슈로서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여 산업도 살리고 건강도 지키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WHO 회원국으로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WHO의 권고를 따라야 하기에 이번 이슈에 잘 대응하여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는 2022년 정식 발효될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합리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 관련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운영하며 논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당인 우리 당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당 상임위와 소통하며 현안의 해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호 부대표의 발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고인이 된 김군의 3주기입니다.
지난해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마침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원청, 하청의 피라미드에 깔린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며 법 시행을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을 경청해서 시행령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진상 규명을 발전소 측이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상황 파악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 파악을 통해 사실일 경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사측은 특조위 조사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수많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각오를 다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험의 외주화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해선 원청, 하청의 수직 계열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 비정규직을 당장 없앨 수 없다면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은 바꿔야 합니다. 기업도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이나 부담으로 여기는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과 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때 위험을 담보로 한 노동은 사라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러한 우리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앞장서 이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고일간지를 통해서 며칠 전에 서비스업 생산성을 OECD 평균 수준까지만 키워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정도 오를 것이며 3%의 경제 성장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 대외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시겠지만 OECD 평균 서비스업 생산성이 100점 만점에 67점인데 우리나라는 4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매우 낮은 수준이죠. 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 18대 때부터 계속 발의가 됐었는데 18대 때 폐기, 19대 때 또 폐기,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0대 때 기재위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법안 소위 문턱조차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자유한국당에서도 냈고 민주당에서도 법안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한 것과 자유한국당이 법안 발의한 것은 딱 하나의 차이입니다.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의료법과 관련된 것을 민주당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통과시키자, 이 내용인데 자유한국당은 원안고도 단 한 줄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법안이라고 하는 게, 또 국회라고 하는 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는 없는 겁니다. 법안은 항상 사회적 수용성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어느 지점에선가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국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발전법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빨리 국회 문턱을 넘어야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하나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정책 투쟁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라도 밖에서 정책 투쟁하지 마시고 국회를 빨리 열어서 정책 투쟁하신다면 아마도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그러한 자유한국당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빨리 국회로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